늦가을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떨어진 낙엽들을 이리저리 굴렸다. 묘지 입구에서 최강호는 잠시 망설였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체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4년이나 지났구나. 광호는 중얼거리며 국화긋한 다발을 꼭 쥐고 걸음을 옮겼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에게 맡겼을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운전해서 왔다. 누구의 시선도 받고 싶지 않았다. 묘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사업상 중요한 만남들, 병원 이사회 모임, 각종 사회활동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이곳 방문이었다. 사실 핑계였다는 것을 광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단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들 도윤의 무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었다. 최도윤 1978년생에서 2021년. 검은 화강석에 새겨진 글자를 읽으며 광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43이라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광호는 알고 있었다. 과로에 시달리던 도윤이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아비가 너무 늦었지. 광호는 무릎을 꿇고 국화꽃을 무덤 앞에 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그때였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광호가 고개를 돌리자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수줍은 표정이었다. 저기, 할아버지.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광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얘야, 너는 누구냐?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소년의 말에 광호는 충격을 받았다. 소년의 눈빛이 어린 시절 도윤과 똑같았다. 맑고 순수한, 그러면서도 어딘지 슬픔이 깃든 눈빛. 너의 아버지가 최도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광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도윤을 빼닮은 이목구비, 서 있는 자세까지도 어린 시절 아들과 똑같았다. 나는 최도윤의 아버지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맞네요. 소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광호의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런 손자가 있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니. 얘야, 너의 이름은 뭐니? 최민준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민준이 대답하며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엄마가 말해주신 그 할아버지 맞죠? 광호는 가슴이 아팠다. 아이의 순수한 말투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할아버지였는지 깨달았다. 민준아, 너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매주 토요일마다. 광호는 자신이 4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이곳에 이 작은 아이가 매주 찾아온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할아버지는 왜 이제 오셨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바쁘시다고 했는데. 민준의 질문에 광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손자의 존재조차 외면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바빴단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민준이를 자주 보고 싶구나. 정말이에요. 그럼 엄마한테도 인사하러 오실 거예요. 광호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 장서연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아들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자신을 서연이 어떤 눈으로 볼지 뻔했다. 그래, 인사하러 가자꾸나. 광호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니 이미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기뻐하며 광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함에 광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빠, 할아버지랑 집에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준이 무덤을 향해 인사를 하자 광호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도윤아, 아버지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겠다. 민준이를 잘 키워보마. 바람이 불어와 광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늘의 구름이 조금씩 걷히며 따스한 햇살이 무덤 위로 내려앉았다. 광호는 그것이 아들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광호는 민준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1950년대 말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다. 아빠, 약 좀 써주세요. 엄마가 너무 아파해요. 8살 광호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돈이 어디 있냐. 그냥 참고 견뎌라. 어머니는 결국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광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돈만 있으면 다 지킬 수 있어.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어. 그 다짐 하나로 광호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한의대에 진학한 후에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 후에는 작은 한의원을 차렸고 몇 년 후에는 건강식품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성공해야 해. 가족을 지키려면 성공해야 해. 하지만 성공을 향한 질주 속에서 광호는 정작 지켜야 할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며 병원에 가지 않았다. 도윤의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돈이 더 중요해요. 고등학생이 된 도윤이 한 번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광호는 이렇게 대답했다. 돈이 있어야 너를 대학에도 보내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빛을 광호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광호는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광호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후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돈만 쫓지 말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도윤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차는 어느새 조그만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광호가 사는 고급 주택가와는 사뭇 다른 평범한 동네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할아버지, 올라가실래요? 민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광호를 바라보았다. 광호는 잠시 망설였다. 서연을 만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민준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할아버지가 다음에 다시 올게. 정말이에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한다. 민준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 입구로 뛰어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광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지난 세월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다. 아내와의 사랑, 아들과의 정, 그리고 손자와의 시간까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광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다. 광호의 집 서재에는 아직도 도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린 그림들, 대학교 때 출품했던 작품들, 그리고 결혼 후 가끔 그렸던 스케치들까지. 광호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20여 년 전을 떠올렸다. 대학생이었던 도윤이 미술학과로 전과하고 싶다고 했을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제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예요. 도윤의 눈은 간절했다. 하지만 광호는 단호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 건데?
현실을 봐라, 도윤아. 하지만 아버지, 전 정말 그림이 좋아요.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행복? 행복은 배부른 소리야. 돈 없으면 행복도 없어. 결국 도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광호의 건강식품 회사에 들어왔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 예술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도윤은 미술교사 장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도윤의 재능을 알아보고 격려해 주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윤이 서연을 집에 데려왔을 때 광호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평범한 교사 출신의 특별한 집안 배경도 없는 여자였다. 도윤아, 너는 우리 회사를 이어받을 아들이야.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해. 광호는 오히려 명문가 출신인 윤미정을 도윤에게 소개했다. 미정의 아버지는 대형 병원의 이사장이었고 집안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미정 씨는 좋은 분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결혼은 현실이야. 결국 광호는 강압적으로 도윤과 미정의 결혼을 밀어붙였다. 법적으로는 미정이 도윤의 아내가 되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서연에게 있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했다. 결혼 후에도 도윤과 서연은 서로를 잊지 못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다. 미정과는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도윤은 서연과 진정한 사랑을 나눴다. 그리고 민준이 태어났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미정은 민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호 역시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민준을 멀리했다. 아버지, 민준이를 한번 봐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도윤이 간청했지만 광호는 외면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법적으로는 미정이 내 아내고 그게 다야. 광고는 지금 그때를 후회하고 있었다.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서연의 상처받은 표정을, 그리고 민준의 순수한 미소를 외면했던 자신을. 도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광고는 서재에 걸린 도윤의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림 속의 도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21년 봄, 도윤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회사 일로 과로에 시달리던 도윤은 새벽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광호 씨, 빨리 오세요. 도윤이가.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광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미정이 와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광고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광고의 눈에는 복도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과 민준이 보였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고는 무너져 내렸다. 43세 아들을,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 아들을 잃었다. 장례식은 3일 동안 치러졌다. 미정이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고 광고는 회사 관련 인사들과 사업상 예의를 나눴다. 고인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조문객들은 죽은 도윤보다는 회사의 향후 계획에 더 관심이 많았다. 광고 역시 그런 대화에 익숙했다. 하지만 서연과 민준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도윤과의 마지막 인사만 나눴다. 법적 아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주 자리에 설 수도 없었다. 아빠, 왜 안 일어나요? 민준이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 광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체면 때문에 민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광고에게 조용히 인사를 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광고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광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광고는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도윤의 그림들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고 광고는 혼자 남겨졌다. 그 후 4년 동안 광고는 민준과 서연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광고 스스로도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무덤에서 민준을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광고는 계속해서 그 아이 생각을 했다. 도윤을 닮은 맑은 눈빛, 순수한 웃음,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뻐했던 모습. 원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지만 광고는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았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네? 하지만 중요한 미팅이. 취소라니까. 광고는 단호하게 말하고 차에 올랐다.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민준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광고는 한참을 망설였다. 서연을 만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아파트 현관벨을 누르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서연 씨, 저 광고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서연의 첫마디는 차가월다. 4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고운 인상이었다. 할아버지. 민준이 뛰어나와 광고를 반겼다. 그 모습을 보며 광고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왔구나.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민준이 기뻐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도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 그림이네. 광고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닮아 그림 실력이 상당했다. 네, 아빠를 닮아서 그림을 좋아해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 씨,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광고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서연은 냉정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도윤이는 이미 죽었고 민준이는 4년 동안 할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뭐요? 갑자기 할아버지 노릇 하시겠다고요? 서연의 말에 광고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사과하시잖아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순수한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준아, 넌 모르는 일이야. 전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왜 4년 동안 안 오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할아버지랑 같이 놀러도 가고 선물도 받는데 전 왜 안 돼요? 민준의 질문에 광고와 서연 모두 말을 잃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어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바빴단다. 그럼 이제는 안 바쁘신 거예요? 그래, 이제는 민준이가 제일 중요해. 광고의 말에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서연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광고와 민준은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질문에 광고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너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민준이처럼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단다. 정말이에요. 아빠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걸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구나. 광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서연이 차를 들고 나왔을 때 광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개인 레슨도 하고요. 힘들었을 텐데. 힘들어도 견뎌야죠.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는 지난 4년간의 고생이 담겨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광호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광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로서요. 4년 전에는 생각도 안 하시던 분이. 서연의 말이 날카로웠지만 광호는 참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윤미정이었다. 여보, 여기서 뭐 하세요? 미정이 광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서연과 민준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미정씨. 광호도 당황했다. 미정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법적으로 도윤 씨의 아내는 나예요. 그런데 여보가 왜 여기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광호 씨가 민준이를 보러 오셨어요. 민준이? 그 아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미정의 말에 민준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광호는 참을 수 없었다. 미정 씨, 말 조심하세요. 민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손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아이가 무슨 손자예요? 미정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더욱 모질게 말했다. 당신은 남의 남편을 뺏어간 여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만하세요. 광호가 큰 소리로 제지했다.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아요. 도윤이가 남긴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회사 일도 정리해야죠. 재산? 광호가 되물었다. 미정은 씩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법적 아내인 제가 상속받아야죠. 이 사람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머니의 치마를 꼭 잡고 있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미정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좋네요. 앞으로는 도윤이 성도 쓰지 마세요. 그 아이도 최 씨가 될 자격이 없어요. 미정 씨,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광호가 분노했지만 미정은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 너무하는 건 누구예요?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 행세하는 게 정상인가요? 미정의 말에 광호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저희가 정말 남이에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이 침묵했다. 아니야, 민준아. 넌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자야. 광호가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미정은 비웃었다.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서류 한 장이 사랑을 대신하지 못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다. 사랑이요? 사랑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아이 교육비는? 생활비는? 결국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정의 말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광호의 옛 생각과 닮아 있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다. 미정 씨, 이제 그만 가십시오. 광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정은 웃으며 말했다. 여보가 정신을 차리시기 전에는 자주 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보를 이용하려는 건 뻔하거든요. 미정이 나가고 나서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민주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를 달래느라 바빴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광호가 사과했지만 서연은 지쳐 보였다. 이제 가주세요. 민준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요. 4년 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광호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등장이 오히려 이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민준이 울음을 그치고 물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광호는 차마 그냥 갈 수 없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약속한다.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광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다. 그날 밤 광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의 슬픈 눈빛과 서연의 지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광호는 결심했다. 도윤의 방에 가보자. 아들이 죽은 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도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스케치북과 물감들이 놓여 있었다. 광호는 스케치북을 넘겨보았다. 서연의 모습, 민준의 웃는 얼굴, 가족이 함께 있는 행복한 순간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광호는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아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책장을 뒤지던 중 광호는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도윤의 일기였다. 2020년 3월 15일.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났다.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아이가 내 전부다. 서연이와 함께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2020년 8월 3일. 아버지가 또 미정 씨와 함께 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서연이를 사랑한다. 민준이도 내 아들이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는다. 2021년 1월 10일. 요즘 너무 힘들다. 회사 일은 많아지고 아버지의 압박은 심해진다. 하지만 서연이와 민준이를 보면 힘이 난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꼭 버텨내야 한다. 일기를 읽어갈수록 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광호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2021년 3월 20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은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주고 싶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이것이 내 진심이다. 아버지,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제 전부입니다. 유언장. 광호는 서둘러 서재를 뒤졌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일기에 쓴 것과 같았다. 도윤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서연과 민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게 있었다니. 광호는 놀랐다. 이 유언장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았다. 특히 미정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윤의 친구 박준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삼촌,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냐? 사실은 도윤이 형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증인으로 서명한 서류가 있거든요. 증인? 네, 유언장 증인이요. 형이 죽기 몇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준호의 말에 광호는 확신했다. 이 유언장이 진짜라는 것을. 그런데 삼촌, 혹시 미정 누나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요?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해서 도윤이 형 관련 서류 좀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누나가 계속 연락해서 좀 이상해요. 광호는 미정의 진짜 속셈을 알 것 같았다.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준호야,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니? 아, 그리고 보험 서류도 이상해요. 도윤이 형이 죽기 전에 보험금을 늘렸는데 수익자가 미정 누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이 직접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광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정이 단순히 법적 아내라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다. 준호야, 내일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삼촌. 전화를 끊고 광호는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도윤의 마지막 소원을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도윤아, 아버지가 이제라도 내 뜻을 이뤄줄게. 다음 날 광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호와 만났다. 준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광호는 미정의 행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삼촌, 이거 보세요. 이 보험 서류 서명이 이상해요. 준호가 가리킨 서명은 분명히 도윤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서류도요. 도윤이 형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형은 그날 출장 중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광호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다. 며칠 후 법정에서 상속 분쟁이 시작됐다. 미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저는 법적 아내입니다. 당연히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광호의 변호사가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하자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것은 고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미정이 소리쳤지만 준호의 증언이 이어졌다. 제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도윤이 형은 서연 씨와 민준이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정의 서류 위조 혐의였다. 필체 감정 결과 여러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고인 윤미정은 서류 위조 및 보험 사기 혐의로 판사의 판결이 이어졌다. 미정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윤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광호는 서연과 민준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서연 씨, 이제 민준이를 떳떳하게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날 저녁 광호는 서연과 민준을 집으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에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 민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럼 이제 할아버지께 그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민준이 그림이야. 민준은 기뻐하며 자신의 그림들을 가져왔다. 아버지를 그린 그림,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들이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민준이 아버지 이름으로 말이야. 정말이요? 그래, 그리고 민준이도 나중에 크면 그 일을 도와줘.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할아버지.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도윤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밤 광우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도윤이 나타나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민준이를 잘 부탁드려요. 다음날 아침 광고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가 물었다. 광호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네, 손자를 새로 만났거든요. 손자요? 기쁘시겠네요. 네, 정말 기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후로 광호는 매일 민준과 시간을 보냈다.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다. 서연과도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다. 한 달 후 민준이 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 말을 들은 광호는 웃으며 생각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 진짜 보물이구나. 광호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성공과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광호와 민준, 서연은 함께 도윤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광호가 말했다. 도윤아, 아버지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을 남겨줬는지 말이야. 민준이 무덤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랑 엄마랑 저랑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광호는 그것이 도윤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민준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광호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걸었다.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도윤이 그리고 싶어 했던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그림처럼. 6개월 후 광호는 도윤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광호는 말했다. 이 재단은 제 아들 도윤을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꿈꿨던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준도 무대에 올라 그림을 전시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는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며 감동했다. 광호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다. 도윤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웃고 계실 거예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 내일은 민준이와 그림 그리러 가자. 와, 좋아요. 광호는 이제 매일이 행복했다. 성공과 돈만 쫓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건 바로 가족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광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윤아, 아버지가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고맙다, 아들아.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광호의 마음처럼 평화로웠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70세 할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코 고는 소리, 서연이 설거지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광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광호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한 날들을 꿈꾸며
이 이야기는 성공과 돈만을 쫓다. 가족을 잃은 한 남자가 뒤늦게나마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교훈,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